저는 사위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태성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걱정이 뭔 줄 아세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안을 봐주고 뒷배를 돼줄 형편이 못 되니까 딸 곁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성이라는 사람이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 첫인상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키도 크고 반듯하게 생겼고 말씀은 어떠세요?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젓가락질도 바르게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 했고 그렇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세탁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혼자 이 세탁소를 지키면서 대단하다는 소리 한 번 듣기 참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제가 53 때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저녁에 경찰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자다가도 전화 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또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늘 가슴 한구석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늦게 연락이 없으면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했고, 지훈이가 배달 알바를 한다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잃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언제 또 무언가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불안이 조금 내려앉은 게 태성이가 들어오고 나서였습니다. 딸 곁에 이 사람이 있으니 이제 좀 안심이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태성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들고 왔고 처남 지훈이한테도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제가 세탁소 운영비가 좀 모자랄 때 혼자 끙끙대다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태성이가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유, 사위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쓰면 어떡해.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제가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버티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저는 사위 복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기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더니 태성이가 다음날 아침에 정형외과를 예약해놨다면서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설렁탕집에 들어가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태성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아프신 거 숨기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위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쑥스럽고 고맙고 서러웠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해서 태성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피식 웃으며 알아요. 엄마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짧은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매형 태성이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태성이 쪽은 잘 보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매형한테 그러냐고 물으면 지훈이는 그냥 별로 안 친해서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세탁소 마감을 도와주러 왔다가
기계를 정리하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매형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그냥요. 뭔가 너무 완벽한 척 하는 것 같아서요.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게 왜 문제야? 넌 좋은 사람을 보면 좋아해야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매형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누나도 요즘 자주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전에 제가 누나 집에 갔을 때 누나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바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됐어, 지훈아. 그리고 매형한테 좀 살갑게 대해. 내가 너무 쌀쌀맞게 구는 거 나 다 봐. 지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성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지훈이가 그냥 매형이랑 성격이 안 맞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지훈이가 마감을 다 도와주고 나가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들어가라는 말만 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들 걱정보다 태성이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저 아이가 매형한테 저러면 태성이가 서운할 텐데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일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문에 붙여놓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부부가 결혼 첫 번째 기념일에 제주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이 표정이 환하고 태성이 얼굴도 환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저 남자 옆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는 참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지연이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손으로 눈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울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 배고파서 밥이나 먹으러 온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지연이가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등을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태성이 요즘 바빠? 응, 좀 바빠. 프로젝트가 많대. 밥은 같이 먹어? 뭐, 각자 먹을 때도 있지. 엄마도 알잖아, 요즘 회사 생활.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대답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태성이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세탁소 불을 껐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불을 다 끄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훈이 말을 한 번쯤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딸의 그 짧은 웃음을 좀 더 들여다봤더라면. 하지만 그때 저는 냉장고 사진 속 태성이의 환한 웃음만 믿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 사이 지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어있던 눈, 너무 빠르게 나온 대답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지연이는 잘 지낸다, 바쁘다,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태성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있어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손님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평소엔 먼저 전화를 잘 안 하는 애가 엄마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말이 시작되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세탁소 가도 돼? 당연하지. 빨리 와. 20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다 놓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성이랑 싸웠어?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품에서 한참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태성이가 외박했어. 외박? 연락도 안 되고 자정이 넘어도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새벽 3시에 겨우 문자 하나 왔어. 회사 긴급 상황이라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 응. 물어봤더니 화를 내더라고. 바빠 죽겠는데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출근해 버렸어. 저는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우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이 외박할 수도 있지. 요즘 대기업이 얼마나 힘든데. 태성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딸의 눈물보다 태성이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지연아, 남자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 태성이가 그럴 사람이야? 회사 일이 힘들었겠지. 엄마, 아내가 잘해줘야 해. 바깥에서 힘든 사람한테 집에서까지 따지면 남자들이 더 힘들어해.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상처받은 것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그때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지연이가 짧게 대답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서면서 잘 들어갈게 하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는데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세탁소를 닫으면서 조금 마음이 쓰였습니다. 딸한테 너무 매정하게 말했나? 그래도 태성이를 믿어야지. 괜히 의심 심어줬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해. 그 생각이 마음의 찜찜함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에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KB국민은행 오지연님의 정기적금 계좌 3,847 중도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해지금액 982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왜 이게 나한테 왔지? 지연이가 예전에 제 번호를 은행에 연락처로 등록해뒀던 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다시 봤습니다. 982만 원, 거의 1,000만 원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적금을 깬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기가 됐으면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중도해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기도 아니고 중간에 깼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방금 문자 하나 왔는데 내 적금 해지됐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갔구나. 맞아, 내가 해지했어. 왜? 만기도 아닌데? 그냥 쓸 데가 있어서. 엄마 걱정 마. 쓸 데가 어딘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할게. 지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쓸 데가 있다. 무슨 쓸 데가 있어서 만기도 안 된 적금을 중도해지를 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태성이가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둘이 뭔가 사려는 건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결국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지연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있는 거겠지.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를 끊기 직전에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건지 당황한 건지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누나 요즘 어때요?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잘 지낸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칫했습니다. 잘 지낸다. 그게 사실인지 제가 알고 있었나? 모르면서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적금 얘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연아, 어제 그 돈 말이야. 혹시 태성이한테 뭔 일 있는 거야? 없어요, 엄마. 그냥 가전제품 바꾸려고. 1,0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어딨어. 엄마, 요즘 냉장고랑 세탁기 같이 사면 그 정도 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가 또 빠르게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달에 저희 집에 갔을 때 지연이네 집 냉장고랑 세탁기가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것들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얼른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지? 태성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날 오후 세탁소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래된 단골이라 가끔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제 조카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 알고 보니 딴 여자한테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태성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꾸 지연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갔구나 하던 그 목소리.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도해지 문자가 엄마한테 간다는 걸 몰랐던 사람의 목소리. 냉장고 문의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태성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슬쩍 올라왔습니다. 빨리 사라진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 웃음이 왜 저렇게 완벽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요. 세탁소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손님 옷을 한 벌 한 벌 더 꼼꼼하게 손질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 응, 엄마. 밥은 잘 먹어? 응. 태성이는? 바빠. 그 짧은 대화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짧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딘지 알아요? 어디야? 강남이요. 배달 왔다가 오피스텔 앞에서 매형 봤어요. 저는 세탁기 버튼을 누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매형이 강남에 일이 있겠지. 엄마, 여자랑 같이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사 동료겠지. 엄마, 동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동료처럼 걷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었어요. 지훈아,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지워. 엄마, 지워, 지훈아. 그리고 그 얘기 누나한테는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세탁기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회사 동료겠지.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사 동료겠지. 회사 동료일 거야. 그런데 지훈이가 회사 동료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괜히 그런 말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매형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사진 안 지웠어요.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에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면을 봤습니다. 오피스텔 입구 앞이었습니다. 태성이가 젊은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태성이가 그 여자의 팔 위쪽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오피스텔이야? 강남구요. 지하철역 근처예요. 혹시 회사 근처 아닐까? 매형 회사는 여의도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태성이 회사는 여의도였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회사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왜요? 지훈아, 이게 뭔지 아직 모르잖아. 오해일 수도 있잖아. 오해라고요? 엄마, 저 두 사람 10분 넘게 봤어요. 같이 오피스텔 들어갔어요. 저는 손으로 눈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들어갔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훈아, 좀 더 두고 보자. 엄마, 좀 더 두고 보자고. 잘못된 거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 지금 당장 누나한테 말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면 어떡해. 지훈이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오래 두고 보지는 마세요. 누나가 계속 당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제주도 사진 속의 태성이, 그 환한 웃음. 그날 태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느닷없이 어머님 잘 지내세요? 지연이가 요즘 어머님 자주 찾아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신경을 좀 더 써야 하는데 회사가 많이 바빠서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강남 오피스텔에 들어간 사람이 맞나? 지금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그런데 목소리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잘 자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응, 엄마도 잘 자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옆에서 자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저는 지훈이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하면 또 그 사진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면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간 두 사람. 그게 회사 동료일 리 없다는 걸.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평일 낮이었습니다. 세탁소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어제 맡긴 옷들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가 없는 일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지연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태성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말이요? 여자가 잠깐 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강태성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강태성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강태성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탁소 문을 잠갔습니다. 잠깐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태성이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힘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핸드폰을 들고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응, 엄마. 그 사진 아직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 여자. 혹시 얼굴 기억해? 응, 기억해요. 사진도 좀 찍어뒀어요. 저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보내줘. 사진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태성이와 걷고 있는 여자. 30대 초반, 긴 머리, 밝은색 코트. 젊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전화를 했던 그 목소리와 이 얼굴을 자꾸 맞춰봤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까 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누나한테 말해야 해요. 지훈아. 엄마, 임신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나가 계속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그건 딸한테 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딸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입으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 어떻게 그 말을 꺼내야 합니까? 지훈아, 좀 더 확인하고 나서. 확인은 이미 됐잖아요, 엄마. 지훈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아직 취업도 못한 막내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세탁소 문을 열고 나가 잠깐 골목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들고 오는 사위, 병원 예약해주는 사위, 처남 용돈 챙기는 사위. 그게 전부 계산된 친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마음이 생긴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태성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진을 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손은 뻗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가 졸린 것 같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낮에 전화하신 분이죠? 네, 어머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수연이에요. 태성이를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3년 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한 사람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지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처음부터였습니다. 임신은 얼마나 됐어요? 2달이요. 태성 씨한테 말했더니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이 여자가 밉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속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남자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머님, 제가 나쁜 여자인 거 알아요. 근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알겠어요.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고생하며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동안 태성이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적금을 해지하면서 새벽 내내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언제 눈물이 닦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저는 그냥 일어나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있으니까요. 이수연과 전화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손님 2분이 다녀가고 세탁소가 한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을 보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강 여사였습니다. 사위 태성이의 어머니. 아유, 사부인. 여기 계셨네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들어오면서 세탁소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죠. 차라도 한잔 하려고요. 저는 물을 끓이며 기다렸습니다. 강 여사가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그 몸짓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였습니다. 차를 내어놓고 맞은편에 앉았더니 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우리 태성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 와도 쉬질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 여사를 봤습니다. 쉬질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살림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가 일을 하니까 집이 좀 정신없고 태성이가 예민한 애라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맞벌이야 요즘 다 하죠. 근데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태성이가 집에 오면 좀 편안해야 하는데. 강 여사가 찻잔을 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부인. 이 결혼이 좀 우리 태성이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살다가 둘 다 불행해지느니 일찍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젊을 때 헤어져야 각자 새 출발을 하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화가 얼마나 큰 건지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강 여사님, 네, 지금 이혼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강 여사가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강 여사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딸이 이 결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세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살림하고 명절에 시댁일 다 하면서요. 그런 딸한테 이혼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사부인, 흥분하지 마시고. 저 지금 흥분한 거 맞아요. 강 여사님, 아드님이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오신 거예요? 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강 여사님,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강 여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부인, 저도 다 지연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짜고 온 거구나. 태성이가 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도 딸 탓을 하면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방금 강 여사가 왔다 갔어. 강 여사요? 무슨 일로요? 이혼 종용하러. 지연이가 내조를 못한다고. 결혼이 맞지 않는다고. 지훈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먼저 누나 쪽을 흔들어서 이혼을 성사시키려는 거예요. 누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당하면 누나가 얼마나 억울해요. 알아. 그래서 지연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엄마, 이제 그 적금 해지된 돈 얘기도 같이 해야 해요. 그냥 가전제품 샀다고 한 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연이 누나 명의 적금이 이번 것 말고도 전에 한 번 더 해지됐어요. 또 6개월 전에도요. 600만 원짜리가 해지됐어요. 엄마는 모르셨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딸명의 적금을 벌써 2번이나 해지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 시간 끌면 안 돼요. 강 여사가 움직였다는 건 태성이 쪽에서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나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뭔 일이냐고 물었고 그냥 보고 싶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지연이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을 살았다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딸 적금을 2번 해지해서 그 여자한테 갖다 줬다고. 그 말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목소리로 해야 하나. 밤새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다음 날 점심때 지연이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을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연아, 태성이 얘기야. 지연아, 엄마 오해하지 마. 어떤 말로 시작해도 다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 낯선 여자가 함께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긴 머리, 밝은색 코트. 지훈이가 보내준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왔어. 이수연이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수연이에요.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셋이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탁자를 보고 있었고 이수연은 손에 든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지연 씨, 제가 지연 씨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이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태성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나약했어요.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이수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지연이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임신은 얼마나 됐어요? 2달이요. 태성 씨한테 말했더니 낳지 말라고 했어요. 이수연이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 드릴게요. 지연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임차인 강태성. 그 아래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여러 장, 공동 사용 내역이 있는 계좌거래 명세서,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딸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은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태성 씨가 낸 거예요. 지연이가 이수연을 봤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계약서 보고 알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낳을 거예요? 이수연이 잠깐 저를 봤다가 지연이를 봤습니다. 낳을 거예요. 태성 씨한테 버림받았어도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수연 씨. 이거 들고 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괜찮은 척할 때 그게 제일 위험한 거니까요.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지연이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지연아. 근데 말을 못했어. 잘못 짚은 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태성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엄마 눈치를 봐서 말을 못했다는 것. 그게 저한테 두 번째 칼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먼저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태성이가 잘못한 거지. 지연이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릴 때 넘어져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지연이 얼굴 같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일어서는 딸 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저는 물을 끓였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차 마실래? 응. 차를 내어주고 나서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길을 잃었구나.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사이에 엄마가 있어. 뭘 결정하든 엄마가 있어. 지연이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왔습니다. 누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셋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더 먹으라며 지연이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지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그날 밤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이수연을 만난 다음 날 지연이가 태성이를 불렀습니다. 둘이 만나는 자리에 저도 있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흔들릴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세탁소였습니다. 제 집이 제일 중립적일 것 같다고 지연이가 골랐습니다. 오후 3시에 태성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이미 뭔가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자연스러운 척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성이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알잖아. 태성이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피스텔 계약서도 오해야? 이수연 씨 이름이 같이 있는 계좌도 오해야? 그 여자가 멋대로 만든 거야. 내가 모르게 한 거라고. 3년을 내가 몰랐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딸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준비해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설명하는 척을 그만뒀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려면 장모님 세탁소 권리금을 지연이 명의로 넘겨줘야 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태성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권리금이 꽤 됩니다. 그거 지연이한테 넘겨주시면 우리가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괜히 법적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딸 적금에 손대고도 모자라 이제 세탁소까지. 남편 없이 10년 넘게 혼자 지켜온 이 세탁소를.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형, 오셨네요. 태성이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석 달 됐어요. 매형 오피스텔 앞에서 처음 본 날부터 기록해뒀어요. 사진도 있고 날짜별로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이수연 씨가 건넨 것까지 합치면 꽤 됩니다.
태성이가 봉투를 받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훈이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형, 세탁소 권리금 얘기하셨는데요. 지훈이가 태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세탁소를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남매 먹이고 입히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돌리셨어요. 그 권리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성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 여사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뒷수습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보더니 얼른 태성이 옆에 섰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다 모여서. 어머님, 저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할 거예요. 조건은 없어요. 적금 해지한 거 돌려받는 것만 빼고요. 강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 여사님, 어제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 딸이 내조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강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딸이 못한 게 없어요. 이 결혼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강 여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태성이가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는 태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눈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 여사가 아들 팔을 잡아 끌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탁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지연이, 지훈이 셋만 남았습니다. 지연이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누나 옆에 붙어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셋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훈이도 피식 웃었습니다. 뭐 먹을까? 삼겹살. 그래, 삼겹살 먹자. 셋이 세탁소 문을 잠그고 근처 고깃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가 가운데, 저와 지훈이가 양쪽에 걸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예전보다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고깃집에 앉아서 고기를 굽는 동안 지연이가 불을 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동안 많이 힘들 것 같아. 알아. 그래도 괜찮아질 거지? 괜찮아지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연이가 고기를 뒤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너 그 증거들 언제부터 모은 거야? 3달 전부터요. 매형 오피스텔 앞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걸 혼자 들고 다녔어? 엄마한테 말했다가 또 흘려 들으실 것 같아서요. 지연이가 지훈이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누나가 억울하게 당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은 것만 믿었는데 이 두 사람은 진실을 보려 했습니다. 제가 늦었던 만큼 이 아이들이 버텨줬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지연이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잘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살 거야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지, 울고 버티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까지 그 다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지. 셋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혼 절차는 2달이 걸렸습니다. 태성이 측에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려 했지만 지훈이가 모아둔 증거와 이수연이 건넨 서류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해지된 적금 1,600만 원 중 절반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서 자유로워졌다는 게 더 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크는 걸 보는 게 기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연은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태성이에게 양육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수연이 지연이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로 지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지연이가 그 연락을 받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불쌍해. 잘못은 했지만 혼자 아이 낳아서 키워야 하잖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자신이 당한 사람이 가해자 옆에 있던 여자를 불쌍하다고 하는 말을.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컸구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이혼 서류가 최종 처리된 날 저녁, 지연이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제가 마감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연하지. 같이 마감하자. 지연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랑 나란히 서서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때 가끔 세탁소에 와서 이렇게 옆에 서 있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마감을 다 하고 불을 끄려는데 지연이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진, 태성이가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이가 사진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사진을 손에 들고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핸드폰 있어? 응, 왜? 우리 사진 찍자. 여기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세탁소 안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붙이자. 지연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앱을 켜더니 즉석 출력을 했습니다. 조그만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그 사진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아까 태성이 사진이 있던 자리에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눈가에 주름이 있고, 그렇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알아. 아직 좀 걸리겠지만 걸려도 돼.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지연이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세탁소 불을 끄고 나오면서 저는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웃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주말에 세탁소 나올게. 일손 부족하면 도와줄게. 그래. 응. 그냥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몸 움직이는 게 낫더라고. 그래, 와. 엄마가 밥 해줄게.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위를 원했습니다. 딸 곁에 반듯하고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좋은데 안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커서 정작 딸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태성이가 잘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다가 딸이 흔들리는 걸 못 봤습니다. 완벽한 사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있던 건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던 아들이었고 흔들리면서도 혼자 버텨온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집 앞에서 저한테 허그를 했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저도 꽉 안았습니다. 어릴 때보다 더 꽉. 엄마 사랑해. 나도. 지연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또 울겠지. 힘든 날이 오겠지. 그래도 이제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가장 늦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취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지훈이가 원하던 직무였습니다. 저는 세탁소 문을 일찍 닫고 셋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지연이가 축하한다며 지훈이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습니다. 지훈이가 야 하면서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 제법 큰 거야. 잘 됐다. 바빠지겠지만 그게 나한테는 더 나을 것 같아. 일하면서 버티는 게 나야. 엄마 닮은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엄마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일이 힘들어도 쉬지 않았던 것, 남편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게 딸한테 전해졌다면 제가 잘한 게 하나는 있었던 거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위를 원했는데 사실 제가 가진 건 더 좋은 거였습니다. 울어도 다시 일어서는 딸, 말없이 증거를 모아온 아들. 그게 완벽한 사위 하나보다 훨씬 값졌습니다. 세탁소 불을 끄면서 냉장고 문을 봤습니다. 저와 지연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두 사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